금융기관들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 펀드 투자를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9일 신영증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비트코인 현물 ETF를 보유한 13F 보고서에 따르면 공시 대상 금융기관은 전분기 대비해서 37% 증가한 1,576개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NH투자증권은 19일 풀무원에 대해 지속성장 가능한 K푸드라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풀무원은 지난해 매출액은 3조 2,137억 원, 영업이익은 910억 원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국내 부진이어졌지만 또 계속되는 이익 개선을 할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Y2솔루션 주가가 장 초반 상한가로 치솟았습니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Y2솔루션은 오전 10시 10분 현재 전거래일 대비해서 29.93% 오른 2,735원에 거래됐습니다. Y2솔루션은 미국 합작사 룩사에 개발 중인 건성 황반 변성 치료를 위한 다양한 치료제에 관해서 치료제 지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켓 쇼쇼쇼 진행을 맡은 이지영입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 흐름은 오후장 들어서도 좋은 탄력세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도 포착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또 다양한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시장 바라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시장 어떤 마감가 형성하고 있는지 저와 같이 살펴보실 텐데요. 자, 오늘은 주요 종목군들, 특히나 시가총액 큰 종목군들이 상승 양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마감가 역시도 좋은 흐름들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시초가 대비해서도 그 상승폭을 키워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삼성전자가 3% 넘게 상승했고 하이닉스도 3.33% 상승하면서 코스피 지수를 견인하고 있는 모습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도 흐름 좋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의 악재로 반영이 됐었던 공장 재개에 관한 소식들이 전해졌고요. 이 부분이 전반적인 2차 전지 관련주들을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HD 현대 중공업도 또 한 번 상승세를 나타내고요. 또 관세부가 우려가 있긴 있었지만 기아차와 현대차도 상승하면서 자동차 부품주까지도 그런 온기들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금융주는 살짝 쉬어가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또 인터넷 대표주인 네이버와 카카오는 엇갈린 양상들 현재 형성이 되고 있고요. 또 기금속 관련해서 포스코홀딩스와 같은 2차 전지 소재 관련주들도 오늘 시장에서는 상승 나와줍니다. 통신주들도 좋은 흐름 이어져 오고 있고요. 또 조선주 같은 경우에도 연이은 탄력세 나타내면서 고점 부담감이 있긴 하지만 시장에서의 좋은 흐름들까지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연기금 쪽으로의 계속되는 순매수세 역시도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고요. 여기에 외국인 수급까지 더해지면서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 좋은 양상들 펼쳐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전략들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코너 통해서요. 마감 시장과 그 이후의 시장까지도 저희와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마켓 쇼쇼쇼 2부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정태근 이사님 모셨는데요. 저희 바로 한번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 또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놀랐어요. 사실 놀랐어요. 왜 놀라셨습니까? 이렇게 되기를 바랬는데 이게 항상 예상치 못하게 이런 흐름들이 오잖아요. 제가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는데 지금까지는 누가 보더라도 중소형주 장세였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그렇게 먹이던 삼성전자가 3% 넘게 상승 나오고 그 삼성전자 포함한 반도체뿐만 아니라 2차 전지가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코스닥보다 코스피가 강세를 보이는, 즉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가 강세를 보이는 이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화면 보시면은 정말 오랜만에 빨개요, 그냥 코스피가. 아주 빨갑니다. 네, 아주 빨갛죠. 그런데 그중에서 비중이 가장 큰 삼성전자, LK하이닉스, LG엔솔루션. 뭐 저 세 종목이 오늘 시장을 하드 캐리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계속 드리냐면은 시장이 결국 분위기 싸움이거든요. 분위기 싸움인데 그 분위기 싸움 속에서 어느 쪽으로 어떻게 흘러가냐가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게 되면은 2023년도 11월 달에 공매도가 금지가 되게 되면서 아시다시피 대형주보다는 중소형 장수로 넘어갔습니다. 그때부터 작년 4월 달까지 HBM 필두로 한 반도체 소보장이 갔었고 5월 달, 6월 달 화장품, 음식료 갔었고 7, 8, 90 뭐갔나요? 바이오. 그리고 12월 달부터 아시겠지만 조선, 방산, 뭐 춘추전국시대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근데 결국 물론 조선주가 뭐 중소형주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중소형주 흐름이
그러니까 이슈에 따른 어떤 섹터 흐름이 계속 지속이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랜만에 그런 흐름들이 아닌 소위 말하는 지수 대형주가 움직였다라는 것들이 그동안 이제 달라지나? 이제는 대형주 상승 넘어가나? 뭐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오늘 상당히 놀라운 어떤 임팩트하는 흐름이 저는 개인적으로 나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앞으로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또 공매도를 얘기해야 되는데, 자, 공매도 금지가 되게 되면서 중성장세 넘어갔다는 말씀이셨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공매도가 3월 30일부터 제외가 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대형주 상승이 온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런 분위기에 넘어갔을 때 삼성전자 포함한 IT가 지지부진하고 그리고 2차 전지가 지지부진하고 그러면 올해는 망쳤구나, 끝났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이 분위기가 조성이 되게 되면서 쭉 이제 이끌어주게 된다라면은 공매도가 재개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한번 해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자연스럽게 중소형주가 아닌 대형주로 넘어가게 되면서 지수가 안정적으로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상당히 좀 반가웠다고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 좋은데 그 속에서 또 한 가지 찜찜한 점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좋은 얘기 다 해놓고 왜 그때 가서 이제 찜찜한 얘기를 하느냐. 또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수급을 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오늘 물론 외국인들이 현물 쪽에서 3,700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요것만 보게 되면은 와 너무나 반갑다, 너무나 잘 됐다 라는 생각이 들지만 선물 수급을 보셔야 돼요. 지금 오늘 외국인들이 13,551계약 매수일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왜요? 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위치에서 이런 대량 선물 매수가 들어온 게 맞나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경험상 지수가 일정 부분 오르고 난 이후에 이렇게 대량 선물 매수가 들어왔을 때 지수가 좀 주춤한 부분들을 좀 봤어요. 작년 6월 달도 그렇고 작년 7월 달도 그렇고 그때 당시에 외국인들이 만기약이 넘는 선물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서 지수가 잠시 좀 주춤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한번 감안해 보게 된다라면은 아마 그게 작년 7월 4일일 겁니다. 제 기억이 맞다라면 7월 4일 있고 그리고 6월 달에 한번 그런 현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난 뒤에 그런 날이 혹시 오늘 지수 보고 잠깐 나고 공부하실 분들은 한번 과거 HTS에서 과거의 선물 수급 한번 검색 한번 해보세요. 오늘처럼 대량 선물 매수가 들어왔을 때 그 이후에 지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은 아마 이것도 앞으로 시장을 보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단 8월 2일, 8월 5일은 이거는 제끼셔야 됩니다. 이건 제외를 하고 작년 6월달, 작년 7월달 대형 선물 매수가 들어왔을 때 어떤 시장의 변화가 있었는지를 한번 공부해보시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네요.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어떤 시장의 흐름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지금 지수가 일정 부분 상승이 나고 난 다음에 네. 대량의 선물 매수가 도입이 되게 되면은 적어도 추가 상승이 제한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저는 개인적 경험상. 그러다 보니까 지수가 일정 부분 많이 하락을 했는데 대량 선물 매도가 나온다든지 지수가 일정 부분 상승이 나는데 대량 선물 매수가 들어온다든지 이랬을 경우에는 이 선물 수급과는 반대 현상이 나왔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그런 부분들은 체크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제 올해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올해 1월 달부터 해가 바뀌고 난 뒤에 코스피 지수를 보게 되면 그래도 11%까지 올랐거든요, 지수가. 그래서 11%까지 오른 건 많이 오른 겁니다. 오른 거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대량 선물 매수가 지금쯤에 들어온다라는 것들은 어찌 보면 조금 이게 조금 쉬어가는 어떤 신호가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외국인의 이제 선물 매수가 들어온 게 또 우리가 무조건 긍정적으로만은 바라볼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번 이전 시장을 복귀해 보면서요. 시장의 변동성에 대응해 보는 관점에서 오늘 시장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또 어둠이 오기 전에 가장 밝다고 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도 시장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잘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어둠까지는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네. 어둠까지는 꺾인다는 얘기가 아니라 네. 높이가 잠시 시야가 할 수 있다. 죄송합니다. 그럼 다시 정정을 해주시죠, 이사님. 네. 이런 선물 수급이 나왔을 때 좀 네. 시야가 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정정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둠까지는 아닙니다. 네, 제가 잘못했네요. 큰일 날 네, 뻔했네요. 죄송합니다. 네. 자, 그럼 저희 시장 한번 체크했다면요. 또 이어지는 오후장 주도 섹터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그 부분까지도 전략으로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뵐게요.
오장 주도 섹터 살펴보시면서요. 오늘 시장 제대로 한번 여러분들 파악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실 주도 섹터가 아주 또 좋은 반응을 일으키고 있어서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 첫 번째 주도 섹터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아무래도 오늘 반도체 얘기 안 하면은 섭섭하지 않을까요? 섭섭할 뻔했습니다. 네, 해주실 거죠? 반도체 얘기. 다른 얘기 할 거랬나? 네. 죄송합니다. 좋습니다. 네. 네. 반도체, 정말 오랜만에 삼성전자가 이런 날도 있구나. 그동안 삼성전자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이 상대적으로 많거든요. 근데 드디어 삼성전자 이런 날이 오는구나 라는 그러게요. 그런 네. 생각이 들어서 아마 앞으로는 기대를 좀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사실 개인적으로 칩스법 이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물론 이 칩스법 같은 경우에 세액 공제가 핵심이잖아요. 세액 공제 핵심이고 52시간 이것도 핵심인데 52시간 이거를 좀 풀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그 예를 들게 되면은 우리가 무슨 이제 고민해서 생각을 하다가 이게 딱 6시 되면 딱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지속이 되자는 거잖아요. 뭐 적절한 예는 아닌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어떤 일을 하다 보면은 그 일에 대해서 어떤 생산성이 좀 크고 집중을 하다 보면 시간이 오버가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법적으로 막는다라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자칫 오해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어쨌든 요거는 뭐 지금 뭐 52시간을 주된 내용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요건 다음에 말씀드리고 세액 공제인데 세액 공제가 되게 되면 어쨌든 비용이 줄어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줄어드는 비용을 어디다 할까요? 투자를 더 늘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투자를 늘리게 되면은 결국 증설이고 설비 쪽 관련된 건데 그렇게 된다라면은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설비를 늘리게 되면서 투자를 하게 되고 그러면은 그 아래에 따라 있는 밴드들 쪽으로 낙수효과가 기대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자연스럽게 반도체가 자연스럽게 시장을 이끄는 그런 모양새가 나올 수가 있다는 것들이죠. 결국 이제 뭐 산업적으로 보면 일자리 이런 부분이 연결되겠지만은 우리가 주식시장을 바라볼 때는 이 칩스법 통해서 세공제를 받게 되면은 투자가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 이 투자의 방향성에 따라서 이 낙수효과 기대가 되는 장비 쪽이란지 재료 반도체 재료 쪽이란지 이쪽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 세액공제를 통해서 어느 쪽으로 SK하이닉스가 됐던 삼성전자 됐던 투자 방향을 잡아가는지 여부를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미국 쪽에서 칩스법을 이제 폐지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투자가 좀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좀 타개할 만한 뉴스가 나왔다라는 것들은 일단 조금 그래도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뭐 칩스법은 이 정도로 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사실 칩스법 때문에 오늘 상승한 것도 있고 뭐 낸드 네네. 가격도 상승에 따라 상승한 것도 있잖아요. 네네. 그럼 칩스법에 관한 영향력을 우리 증시가 받아가는 건 오늘 정도일까요? 이사님. 아니요. 삼성전자가 만약에 지금 흐름이 이어지게 된다면은 네. 아마 칠세법에 대한 얘기는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슈도 참 그게 주식하다 힘든 것들이 같은 이슈인데 이게 호재로 작용될 때, 호재로서 길어질 때가 있고 짧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작년 같은 분위기면 칩스법은 그냥 뭐 그렇게 되는구나라고 끝이 날 건데 지금 분위기라면 아마 이 칩스법 같은 경우는 조금 이 흐름을 조금 더 이어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2월 달 들어와서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그 관점을 조금 바꿨어요. 바꿨는데 왜 그러냐면은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이 얘기를 드려볼게요. 삼성전자는 세 가지 숙제가 있습니다. 파운드리 그리고 HBM 그리고 차세대 D램 이 부분이 있는데 HBM 쪽에서 조금 긍정적인 얘기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자 우리가 그동안은 HBM 볼 때 엔비디아만 바라봤습니다. 맞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밴드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그 얘기가 나올 때마다 계속 뉴스를 다뤘잖아요. 작년에 나섰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섭섭할 수 있겠지만은 작년 안 될 거라 봤어요. 왜냐하면은 젠슨왕이 과거에 삼성전자한테 안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도 있고요. 그리고 TSMC도 그렇게 삼성전자를 좋아하지는 않아요. 경쟁업체잖아요. 그러면 하이닉스, 엔비디아 그리고 TSMC 이 삼각 동맹을 과연 삼성전자가 뚫을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 진짜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는 들어갈 수가 없는 부분이죠. 삼성전자가 물론 최근에 조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 조금 부대끼는 리스크가 좀 있긴 하지만, 부대끼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것 떠나서 삼성전자가 기술력이 없을까요? 그건 전혀 아니거든요. 만약에 이
이런 삼각동맹이 없었다라면 얘기가 달라질 수가 있겠지만 이 삼각동맹이 끈끈하게 맺어진 상황에서는 뚫고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게 되면 이런 거죠. 테슬라는 삼성전자, TSMC는 애플, NVIDIA는 하이스 이런 연결고리가 이미 완성이 된 상황들이기 때문에 제가 봐서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포기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물론 이 포기하는 게 상당히 크긴 하지만 뚫고 들어가기 그만큼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씀드리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브로드컴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에이직이라는 얘기가 현재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어찌 보면은 삼성전자는 돌파구가 나오게 됐다라는 거죠. 어차피 엔비디아 쪽으로 공급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게 대안이 될 만한 에이직 쪽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삼성전자가 HBM의 어떤 매출 늘릴 만한 어떤 그런 반전 포인트가 나왔다라는 거죠. 지금 브로드컴 얘기 나오게 되면 최근에 이제 빅테크 쪽에서 계속해서 이제 에이직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쪽 같은 경우 HBM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SK 하이닉스가 지금 그쪽으로 공급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선주문을 받아가지고 올해까지 만들어진 물량이 전부 이제 엔비디아 쪽으로 들어가기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일부 엔비디아 쪽이라든지 이쪽으로 구글 쪽에 들어갈 물량이 있어요. 근데 그 극히 미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에이직 쪽으로 들어갈 물량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 에이직 쪽으로 만약에 삼성전자가 메인 공급사로 올라가게 된다면은 지금까지는 다른 매출 퍼포먼스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하이스의 실적이 잘 나오는 이유는 결국 그거거든요. 전체 메모리 실적에서 HBM의 비중이 올라가다 보니까 당연히 실적이 잘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LG 쪽 들어가는 HBM 물량을 삼성전자가 다 가져오게 된다면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어떤 메모리 쪽 실적 퍼포먼스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작년 기준을 봤을 때 엔비디아 쪽으로 들어가는 이제 HBM이 45%거든요. 상당히 크죠. 그러다 보니까 하이스가 실적이 잘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LG 쪽으로 들어가는 게 한 20%가 돼요. 그러면 이 20%만 가져오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상당히 다른 퍼포먼스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은 저가 아니더라도 기관 투자자 그렇고 외국인 투자자 그렇고 만약에 이런 시나리오가 완성이 되게 된다면은 그네들이 삼성전자를 안 볼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좋은 거, 앞으로 좋아질 거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개인적으로 저는 이미 좋은 것도 좋지만은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게 신상론 관점에서 봤을 때 아파트도 구축보다 신축이 낫잖아요. 요즘 새 아파트 보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진짜 되게 좋더라고요. 물론 여담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렇듯이 이미 좋은 것도 좋지만은 앞으로 좋아질 것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신상론이라고 그러거든요. 저는 건. 그래서 아마 삼성전자는 앞으로 그런 관점에서 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리고 만약에 진짜 오늘 분위기처럼 중소형주 상세가 아닌 대형주 상세로 넘어가게 된다면은 삼성전자는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안 갈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앞으로 기분 좋을 만한 일이 발생될 만한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단지 다시 반복해서 말씀이지만 이제 중요한 건 대형주 상세가 와야 된다. 오게 되면은 삼성전자는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삼성전자에 따른 다양한 호재들도 우리 시장에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 추가적으로 삼성전자가 이사회에 선임을 해서 반도체 관련한 이사회를 3명으로 늘렸잖아요. 1명이었던 부분들을. 그리고 자사주 소각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슈들도 있었는데 삼성전자 내부적인 노력도 이제 빛을 발한다라고 보실까요? 아니면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볼까요? 내부적인 노력은 앞으로 보여줘야죠. 더 이제 보여줘야 한다. 잘하겠습니다 네. 하고 믿어주면 안 되잖아요. 잘하겠습니다 하고 잘하는지 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자사주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사주는 물론 소각을 하게 되면 수익세가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건 맞아요. 그러나 이게 소위 말하는 예전에 그 스타크래프트 하신 분이 너무나 오래된 게임인데 스타크래프트 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쇼미더머니라고 무한 맵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사주 맵을 무한적으로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한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자사주 이슈는 주가 상승보다 주가 하락 방어 이런 관점에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게 또 정리를 네네. 갑자기 해주셨어요, 이사님.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또 K칩스법에 따른 반도체 관련주들의 흐름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중요한 포인트는 K칩스법이 시행이 된다라는 게 단기적인 모멘텀만은 아닐 것이다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되는 시장의 뉴스도 팔로우 해보시면서요.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5장 주도 섹터, 두 번째 섹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5장 주도 섹터 두 번째로 이사님께서 바라보고 계신 섹터는 어떤 섹터이고요? 주도 섹터가 된 이유가 무엇인지도 같이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보시죠. 이거 없네요. 아, 오늘은 준비를 못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아닙니다. 그냥 한번 말씀드려본 거고요. 이제 원전 같은 경우에도 아마 원전은 아마 희망 고문을 좀 많이 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최근에 와서 좀 많이 움직여주고 있잖아요. 많이 움직여주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는 원전 같은 경우는 좀 바라보는 관점을 좀 많이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체코도 그렇고 폴란드도 그렇고 이런 경수로 소위 말하는 경수로 원전이죠. 대형 원전인데 이거를 얘기할 때 계속 한전기술 같은 종목들을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한번 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1차적 수주를 가져오는 거, 그러니까 설계 이거를 가져오느냐 못 가져오느냐 그게 좀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또 이제 폴란드 웨스팅하우스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웨스팅하우스가 상당히 태클을 좀 많이 걸잖아요, 그죠? 계속 소송 걸면서 이제 자꾸 이제 한전기술 우리나라가 일착 수주를 못 가져가게 자꾸 태클을 걸고 있는 상황들인데 아마 목적은 지금까지 흐름을 보게 되면은 결국 그건 것 같아요. 폴란드 압박, 폴란드를 압박하기 위한 어떤 요인 폴란드를 압박하기 위한 어떤 그 무기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소송에서 뭐 물론 원천 기술을 우리나라가 APR 관련돼 가지고 갖고 온 건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이미 여기에 대한 문제가 과거에 이미 매듭이 되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갖고는 얘기할 그게 없어요. 그런데 이 소송을 통해서 폴란드를 압박하는 거죠. 지금 잘 아시겠지만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앞으로 끝이 나지 않을 거거든요.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것들이 소위 말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대통령이 계속 바뀌잖아요. 네. 근데 소위 말하는 사회주의 국가라든지 공산주의 국가는 대통령이 안 바뀌어요. 푸틴 장기 집권하고 있죠. 시진핑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또 바뀌면 끝이에요. 그래봐야 4년이거든요. 그럼 뭐 이번에 종전하고 다음에 또 야욕을 안 드러낼까요? 드러낼 거거든요. 지금 군사연구소의 어떤 그 분석 결과를 보게 되면은 우크라이나가 종전되더라도 10년 이내 또 이제 이런 전쟁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이 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거기 가장 큰 위협을 받는 게 누구죠? 벨라루스 바로 옆에 있는 폴란드거든요. 그래서 안보적인 문제를 이제 제시하게 되면서 압박이 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실질적으로 폴란드 부총리가 과거에 그 미국 워싱턴 방문해가지고 미국 에너지 장관과 회담을 하고 난 이후 어떤 얘기 했었냐면은 폴란드는 미국과 안보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가져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보호가 있어야 러시아 위협을 해소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폴란드 같은 경우는 그런 안보적인 문제를 무기로 가져가게 되면은 수주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보다 보니까 아마 최근에 뭐 슬로베니아하고 유럽을 포기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쪽에 수주를 접는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게 어찌 보면은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하고 웨스팅하우스하고 합의를 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추측컨대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이 유럽 쪽에 어떤 신규 원전을 1차적 수주를 포기하는 대신에 미국 쪽 SMR 쪽을 주는 걸로 아마 딜이 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1차적 수주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최근에 한전기술하고 두산에너빌리티가 약간의 주가 흐름이 다르거든요. 이게 1차적 수주는 설계인데 이게 한전기술이 담당을 해요. 그리고 1차적 수주를 받고 그러면서 거기에 시공이라든지 원전 주기 같은 경우는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기업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1차적 수주를 그러니까 설계인데 이걸 못 가져오게 되면 한전기술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두산에너빌리티하고 그다음에 한전기술 주가 흐름이 다르게 나온 이유가 거기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1차적 수주와 2차적 수주를 가져오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자 이번에 그 이집트 엘다바 우리가 2차적 수주를 따왔잖아요. 거기 보게 되면은 1차적 수주로 로사톰이 30조가 되거든요. 근데 2차적 수주가 33조밖에 안 돼요. 물론 3조라는 금액이 작은 건 아니지만은 30조를 가져가는 거하고 3조를 가져오는 거 큰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폴란드 같은 게 1차적 수주를 폴란드 쪽에 그 웨스팅하우스 쪽으로 주게 되면은 40조 시장을 웨스팅하우스가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후속적으로 2차적 수주 같은 경우는 4조 가량이 되는데 그걸 이제 우리나라가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40조가 4조 쪼그라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조금 실망감이 물론 이 수주를 안 하는 건 아니지만은 40조가 아닌 4조가 되기 때문에 시장에서 실망감이 발생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포기를 하게 되고 SMR 쪽으로 이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SMR 설계기업들 쪽으로 컨택을 계속 하고 있어요. 수주를 따오기 위해서. 그래서 앞으로 5년간 한 60개가 넘는 모듈을 이제 수주하려고 이제 수주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SMR 쪽 같은 경우 지금 이제 트럼프도 2030년 전력 생산 목표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어떤 그 주기 계약이라든지 수주가 올해부터 진행이 돼야 됩니다. 전력 생산 목표가 2030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 ISMR 같은 경우도 2030년 전력 생산 목표거든요. 그래서 아마 올해부터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뉴스케일 파워 쪽 같은 경우는 2022년도 12월 달에 이미 이제 계약을 맺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SMR 프로젝트가 딱 스타트만 되게 되면은 바로 이제 두산 엘리베이터는 납품이 가능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앞으로는 원전 같은 경우는 그런 연유로 해서 조금 원전 섹터 내에서도 좀 달리 봐야 주가 흐름을 그리고 종목 선택을 아마 좀 달리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두산 에너빌리티 SMR 관련 종목이 두산 에너빌리티, BH, 뭐 우리기술 뭐 이런 것도 좀 제한이 되는데 아마 SMR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면은 뭐 계약 소식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약 소식에 따르고 계약 소식이 나오게 되면 시장에서는 또 새로운 수혜주도 찾아낼 겁니다. 그거를 신상론을 하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런 종목들 나오게 되면은 그쪽으로 한번 따라잡으면은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런 것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뭐 뉴스케일 파워라든지 아쉽게도 미국 주식을 봐야 되지 보자.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좋습니다. 원전주 결과적으로는 수주 소식들을 우리가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특히나 국내 원전주 관련 기업으로는 또 두산 에너빌리티의 수주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시점인데요. 그게 사실상 확정이 돼야지만 또 우리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아직은 조금 보수적으로 여러분들이 시장 상황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후장 주도 섹터 살펴보셨고요. 우리 시장 마감 향해 가고 있습니다. 마감 이후의 코너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TMI 시간 준비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오늘은요 AI 기술 경쟁력에 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서요 또 시장 전반적으로 한번 깊이 있게 여러분들과 한번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자, 마감 향해 가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마감가 보시고 또 마감 전략들 세워 보셔야겠죠. 끝까지 저희와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마감 시장 살펴보고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네, 오늘 국내 증시 마감 지어졌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일제히 상승했고요. 코스피는 2,672포인트 선에서 마무리 지면서요. 2,700선 조금 더 가까워져 왔습니다. 외국인 기관 오늘 코스피에서 동반 순매수 들어왔고요. 연기금은 33거래일째 연속 순매수세를 보여주면서요. 몇 년 만에 최장기간의 순매수세를 보여줬다라는 시장의 분석도 있었습니다. 지수를 견인했던 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이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LG에너지솔루션은요. 시가총액 3위 자리를 다시 탈환하는 모습들 보여지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바짝 뒤집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상대적으로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 우선주의 상승도 눈에 띄더라고요. 5% 넘는 상승률 나타내면서 전반적으로 증시 훈훈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럼 우리 증시 앞으로의 방향성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환율도 하락을 하면서 안정화를 보여주는 모습까지도 확인되고 있는데요. 이사님과 한번 시장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사님, 오늘 마감 시황 좀 부탁드려봐도 될까요? 네네. 하셔도 됩니다. 네, 부탁하겠습니다. 네. 지수는 일단 1.7%, 코스피 지수 같은 1.7% 상승 마감했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0.6%. 정말 오랜만에 코스피가 코스닥 대비 강한 모습을 연출했다는 게 오늘 시장의 특징이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시장 분위기가 좋다 보니까 당연히 상승 종목 수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코스피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상승 종목 수가 574, 하락 종목 수가 307 종목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968, 하락 종목 수가 648 정도 형성이 되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도 비율이 상당히 좀 좋은 것 같아요. 상당히 안정적으로 상승 종목 수, 하락 종목 수가 발생이 되게 되면서 이런 현상이 지속이 됐을 때 시장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우상향 되는 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많거나 극단적으로 작거나 이런 것보다는 오늘 같은 정도 비율이 상당히 좀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수급 한번 살펴보게 된다라면은 역시나 외국인 선물 수급이 상당합니다. 13,420계약 정도 매수 우위를 보였고요. 현물 쪽 같은 경우 3,950억 정도 매수를 하게 되면서 IT 쪽으로 상당히 매수를 많이 했습니다. 매수 상위 종목이 현재 체킹이 되고 있는 것들이 삼성중공업,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런 종목들이 상위적 랭킹가 되어 있다는 부분들. 아마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제 트럼프가 LNG 이제 수출 확대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FLNG 관련돼 가지고 이제 삼성중공업이 수혜가 되기 때문에 아마 조선주 중에서 가장 이제 강한 모습이 또 연출이 된 게 아닌가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오늘은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이 다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상해 3.1%, 4.05%, 뭐 4.4%, 삼성전자 우선주도 5.7%. 아마 삼성전자 우선주가 더 강한 건 삼성전자보다 가격이 좀 더 싸다 보니까 아마 이쪽으로 들어간 매수 수급도 있지 않을까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이 다 했지만 그 뒤에 묵묵히 또 현대중공업이 더 받쳐주는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 쪽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바이오 쪽은 상대적으로는 좋지가 않았어요. 알테오전이 2%, 리가켄 바이오가 0.4%, 코롱지순이 0.59% 정도 하락인데 아마 이 부분은 연준 위원들이 약간 이제 금리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발언을 했거든요. 이 금리나 좀 시간이 결론은 금리에 좀 시간이 걸릴 거다 이런 발언인데 요거 때문에 국채금리가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채금리가 상승한 영향이 IT도 영향을 받아야 되지만은 바이오 쪽만 제한적으로 좀 영향을 준 게 아닌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코스닥 쪽 같은 경우 눈에 띄는 부분은 2차 전지입니다. 에코프로비엠이 5.3%, 에코프로가 3.2%, 그리고 엔캠이 6%간의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2차 전지, 반도체만 보인다.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또 시장을 이끌어줬었기 때문에요. 추가적인 흐름들도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좋겠고 안 그래도 또 제약바이오주 약세에 관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제 국채금리 그리고 연준의 발언에 관해서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내일 FOMC 회의 결과록이 또 있는데요. 이 부분 때문에도 또 제약바이오주가 당분간은 좀 약세일까요? 이사님? 그런 부분도 있고 아마 조금 소외가 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최근 시장 특징이 14일, 10일, 14일부터 좀 보게 되면은 조선, 방산, 재건, 반도체 이런 식으로 쏠림 현상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은 상승하고 있는데 퐁당 그러니까 다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쏠림 현상에 의한 퐁당 상승이 좀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 나오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바이오는 조금 소외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거 플러스 해가지고 금리도 있지만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이 됐잖아요.
이런 것들도 제가 봤을 때는 바이오 섹터에 조금 악재적인 요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번 주 뭐 물론 첨생법 이슈가 있긴 하지만 그거보다는 미국 쪽을 시장이 계속 미국 쪽을 바라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게 된다라면은 아무래도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이 조금 신경 쓰인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이번에 알테이션 때문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결국 빅파마였던 기술 도입 위축 우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바이오의 가장 큰 악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뭐 아직까지 뭐 액션을 취한 건 없지만은 그 이전에 로버트 케니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했던 이 발언들을 보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땐 바이오에는 그렇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는 않을 것 같다. 트럼프 정책 관련된 어떤 것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서 바이오를 다시 한번 주목을 하게 되지 않는다라면은 아직까지는 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 물론 개별적으로 하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 종목들까지 다 무시하라는 건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작년 7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강했던 종목들 있잖아요. 알테오젠, 에이빌 바이오, 보르노이, 그리고 삼천당제약, 또 리가캠 바이오, 퓨처캠 이런 종목들 있잖아요. 이런 것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중심에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신경을 좀 쓰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관세 이야기도 제약바이오주에 좀 나오더라고요. 네네. 의약품에 뭐 25% 관세 음. 부과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악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쪽도 네네. 계속 봐야겠죠, 이사님? 지금 이제 그 얘기하면 자동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자동차가 그간의 반도체는 마찬가지죠. 그쪽도 관세 때문에 계속 발목이 잡혀 있다가 오늘은 자동차까지 가요. 그러니까요. 이게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은 그때 틀립니다. 지금은 또 발목이 잡혀 있지만은 자동차도 어제까지만 해도 발목이 잡혀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또 달라요. 그렇게 본다면은 시장이 조금은 시선이 바뀔 때까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은 뭐 반도체 2차전 쪽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까지 바라봐줄 때까지만 한번 기다려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네요. 네, 좋습니다. 오늘 시장 쭉 전반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섹터군들 위주로 이사님께서 짚어주셨기 때문에요. 흐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떠오르는 섹터가 있다면 반면에 또 지는 섹터도 현재 시장에서는 포착이 되니까요. 여러분들 전략 잡는 데 도움 되셨길 바라고요. 시장 흐름 보셔야 또 그 안에서 세부적인 전략도 세우실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저희가 이슈 TMI 시간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슈 TMI 시간을 통해서 또 저희가 시장 전략, 내일 시장, 앞으로의 시장 전략들 세워드릴 텐데요. 자, 오늘 이사님께 바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TMI는 오늘 어떤 이슈 좀 집중을 해주셨는지 네. 이사님 소개 부탁드려볼게요. 오늘 이제 AI 쪽 관련된 뉴스를 조금 이제 준비했는데 같이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네네. 혹시? 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오늘 국회에 이제 과방위가 네이버를 방문을 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오늘 사실 이제 그록3도 공개가 됐기 때문에 살짝 조금 분위기가 이제 AI 소프트웨어 쪽으로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반도체 하드웨어 쪽이 너무나 강합니다. 소장이나 막 그쪽도 네. 막 강했었죠. 너무나 강하죠. 네. 너무나 강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여야 의원들이 이제 방문을 하게 되면서 이쪽으로 어쨌든 이제 정부에서 좀 힘을 실어주는 그런 흔들이 나올 것 같은데, 하이퍼클로버 X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AI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위 말하는 가성비 AI, 딥시크 때문에 넘어가게 되면서 가성비 AI로 이제 트렌드가 좀 넘어갔고, 그 속에서 이제 네이버라든지 최근에 카카오 부각된 이유가 그런 연유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한국형 AI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쪽은 좀 힘을 좀 실어줄 만한 부분이 뉴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경부고속도로 쭉 타고 가다 서울 요금소 지나게 되면 우측으로 보게 되면은 네이버 건물이 보이거든요. 그 사옥에 방문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는 이제 5G 같은 경우도 이은 5G라 가지고 이걸 그 주파수 할당받아 가지고 거기도 5G 사업도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 로봇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 AI 관련돼 가지고 하이퍼 글로벌 X만 볼 게 아니라 이제 로봇도 같이 봐야 돼요. 이게 2023년도에 나왔던 기사인데 이거 같이 한번 보게 되면은 2023년 7월 30일 날 나왔던 기사인데, 네이버의 미래는 디지털 로봇. 이게 뭔 뜬금없는 얘기냐 할 수가 있는데,
네이버가 AI를 한 이유는 결국 로봇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김상배 MIT 교수 이분인데 이분이 두산 로보틱스 사회이사도 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기사를 보게 되면 이분이 이제 MIT 기계공학과 교수거든요. 기계공학과 교수인데 2019년도부터 네이버 연구개발 자회사 네이버 랩스 기술 고문으로 현재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일하고 계신데 이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로봇이 실생활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로봇 기술뿐만 아니라 디지털 트윈 기술이 필수입니다. 두 가지 기술을 모두 상용할 수 있는 기업은 네이버뿐이다. 라고 하게 되면서 네이버를 로봇 기업으로 키우기 위해서 지금 현재 계속 연구 개발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만약에 디지털 트윈이라는 이런 기술이 완성이 되게 된다라면은 아마 네이버 그동안 네이버를 좀 개인적으로 솔직히 안 좋게 봤었거든요. 이 방송을 통해서 제가 그렇게 좋게 말씀을 안 드렸어요. 왜냐하면은 실적 때문에. 그런데 이 AI란지 한국형 AI 그 로봇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돼서 이 네이버가 진행하고 있는 이 기술이 부각이 되게 된다라면은 아마 시선을 좀 달리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 사우디 쪽 같은 경우도 DX 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고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제2의 조금 희망회를 돌리면은 제2의 테슬라? 테슬라가 주력이 아시겠지만은 전기차지만은 스페이스X, XAI 그리고 로봇 사업도 옵티머스 로봇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사업 모델이 거의 유사해요. 그래서 만약에 좀 힘을 좀 실어주고 이쪽으로 사업이 좀 더 활성화되고 좀 도약을 하게 된다라면은 아마 네이버 같은 경우는 앞으로는 이제 초록창 우리가 얘기 많이 하잖아요. 초록창망으로 볼 게 아니라 AI 플러스 로봇 기업. 그러니까 우리가 최근에 휴머노드 로봇에 대한 얘기가 나온 게 결국 AI인 거거든요. 우리가 과거에는 뭐 로봇 청소기 이런 것만 얘기했었잖아요. 가전 로봇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많이 와가지고 나온 게 이제 닭 튀기는 로봇, 커피 제조하는 로봇 이런 거 나왔잖아요. 근데 이게 휴머노드 로봇으로 넘어갔거든요. 이게 넘어갈 수 있는 계기가 뭐냐면은 로봇은 자율주행 그리고 자동차는 자율주행이거든요. 자율주행과 자율주행은 같은 맥락입니다. 현대차가 보선 다이내믹스를 인수하는 딴 게 없어요. 자율주행이라는 원천 기술을 보선 다이내믹스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수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기술을 자연스럽게 자율주행에 입히기 위해서 그 회사를 이제 인수를 한 거죠. 그러면 스스로 판단하는 자율주행이 가능하게 되면 휴머노 로봇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어차피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은 소프트웨어보다 더 빨리 진보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제 완성이 되고 있는 하드웨어 쪽에 이 자율주행이 가능한 AI만 입히게 된다라면은 과거에 이제 윌 스미스 주연의 AI 로봇인가요? 이라는 영화가 있었거든요. 와, 저는 그게 이제 현실화가 된다라고 좀 봐요. 거기 보게 되면 이제 윌 스미스가 타고 있는 자동차 같은 경우도 모 브랜드의 자동차인데 이게 자율주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 나와 있는 로봇의 모습이 지금의 옵티머스와 상당히 유사해요. 그래서 아마 거기 보게 되는 로봇들이 물론 인간이 입력을 하긴 했지만 스스로 판단을 하거든요. 그게 결국 AI가 진보가 되게 되면서 가능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로봇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뭐 가전 로봇, 청소기 로봇에 제한이 돼 있다가 이게 자연스럽게 휴머노 로봇으로 넘어올 수 있는 계기가 됐다라는 거죠. 지금 머스크도 로봇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 결국 XAI를 통해 가지고 자율주행 기능을 상당히 진보를 시켰기 때문에 자신감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또 네이버 쪽에 관한 방문 일정들이 또 시장에 변화를 네네. 일으킬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저희가 또 AI 소프트웨어 기업이다라고 한다면은 물론 네이버도 있고 카카오도 있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글로벌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는 조금은 부족하다, 아쉽다라는 면이 있잖아요. 네네. 계속되는 AI 글로벌 패권 경쟁은 나갈 것 같은데 거기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쟁력들은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보실까요, 회사님? 아직까지 약하죠. 많이 약하죠. 약하죠. 네. 그 조금 전에 제가 그 김상배 교수를 네. 보여드렸는데 이분이 2023년 말까지 로봇을 완성한다고 그랬거든요. 쉽지 않죠. 아직까지 소식이 없잖아요. 네. 그거 보더라도 아직까지 완성도는 떨어지고 쉽지 않다라는 것들을 반증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고. 근데 이게 담은 이제 기업주의 어떤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정부에서 얼마만큼 또 지원을 하는 이것도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정부와 기업이 콜라보가 되게 되면서 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정부적인 차원에서의 노력과 지원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오늘 반도체 관련한 법안들이 통과됐듯이 로봇과 AI 관련해서도 조금 더 긍정적인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러한 법안들도 통과가 되는 그런 기대감들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이제 저희가 오늘 새로운 소식으로 들려왔던 게 한국의 대형 데이터 센터를 건설한다라는 소식이 네네네. 오늘 들려왔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AI 시장, 국내 AI 시장에 영향력들이 있을지도 좀 풀어보고 싶습니다. 이사님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이 뉴스를? 지금이 2월 초순 같은 AI 소프트웨어 분위기였다면 이게 초대박 뉴스예요. 초대박 뉴스거든요. 이게 그래서 뉴스와 시장 흐름이 맞았을 때가 중요하다는 걸 이걸 보면서 다시 한번 느끼셔야 됩니다. 만약에 2월 초에 이 이사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오늘 AI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도 다 급등 나왔을 겁니다. 막 상한가고 난리였을 거거든요. 근데 지금 분위기가 AI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그러니까 IT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IT 하드웨어 쪽 분위기다 보니까 이 뉴스가 그렇게 부각은 안 된 것 같아요. 이 어찌 보면은 이 AI 데이터 센터 있잖아요. 요걸 하게 되면서 부각이 돼야 될 섹터가 뭐였냐면은 일단은 이제 아시겠지만은 LS 그룹주들, 그리고 비상발전기 관련돼 가지고 GNC 에너지라든지, 그리고 이제 그와 관련돼 가지고 AI 소프트웨어 기업들, 그리고 액친냉각 기업들 많거든요. 많은데 방금 언급드린 이 종목군들 중에서 상승이 그래도 시원하게 나온 건 액친냉각밖에 없어요. 근데 그 액친냉각은 또 뭐냐? IT 하드웨어와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오늘 액친냉각이 선택을 받았다? GST하고 K엔솔 요쪽만 제한적으로 좀 영향을 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크게 영향력이 시기적인 차원에서는 좀 네네. 없다. 좀 아쉽죠.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저도 사실 큰 뉴스이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히려 좀 부각을 많이 안 받는 느낌이 맞아요. 좀 시장에 들었어요. 그래서 그 최근에. 업황 분위기와 뉴스가 그래서 상당히 많이 잘 맞아 떨어져요. 타이밍이 참 네. 중요한 것 같아요. 뉴스보드도 그죠? 네네. 그런 부분들은 좀 안타까운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쭉 말씀해주신 거는 이제 국내 AI 시대에서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이 조금은 약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언급을 해주셨던 거는 이제 네이버 같은 기업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기업들이 이제 국내 그래도 대표적인 AI 관련한 소프트웨어 기업들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실까요? 네. 이 회사들이 결국 주도를 해야 됩니다. 결국 주도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네이버, 카카오 같은 기업들이 주도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아래에 뭐 솔트럭스라든지 코어나 테크놀로지 이런 기업들이 클 수 있는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삼성전자, 하이스가 선두에서 어쨌든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낙수 효과가 발생이 되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같이 이제 움직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아시겠지만 AI 소프트웨어 쪽 같은 경우도 물론 잘하는 기업들이 있긴 하지만 그 기업들만은 힘들다는 거죠. 누군가 대장이 나서주게 되면서 그 기업들이 이끌어주게 되고 자연스럽게 낙수 효과가 발생이 되면서 같이 가는 그런 분위기들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네이버라든지 카카오가 당연히 대장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네, 좋습니다. 우리가 또 여러 가지 다각화에서 시장과 또 산업적인 동향들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도움 되셨을 시간이길 바라고요. 이사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진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또 알찬 정보들로 함께하도록 할게요. 오늘도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